제4장에 여기 수열과 극한에서부터는 사실 이제 거의 이제 실전 문항의 핵심 요소가 되어지는 형식상의 소재로서 형식적 소재로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출제되어지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수열 극한에서부터 확률 통계는 조금 출제 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분, 적분, 2차 곡선, 그 다음에 공간 도형 이쪽으로 이어지는 부분들 후반부 거기에 이제 첫머리가 되는 부분으로 여기 수열에서는 뭐 수열의 단독적인 출제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열의 단독적인 출제들보다 이제 뒤로 연결되어지는 적분 특히 수열 리미트 시그마 취해서 정적분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수열적 소재들이 단순한 어떤 수의 나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 도형의 성질을 다루는 문제들이 되면 이제 기하 영역까지 확장되어서 완전히 풀세트의 문항으로서 수리 영역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그 출발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된 이 세트 문항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게 이 수열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아. 알겠지? 그리고 이 수열의 문제라는 건 사실 이 수열도 일종의 함수지. 수열도 함수야. 함수의 한 종류야. 어떤 함수야? 정의역이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는, 즉 n에 대응해서 만들어지는 정의역의 n의 값, 자연수의 값에 대해서 함수의 치역으로서 an을 대응시키는 함수란 말이야. 대신에 이 함수는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이지, 수열을 다룰 때는. 정의역 값들이 1, 2, 3, 4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열에 대한 표현을 흔히 뭐 문제 보다 보면은 수열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함수의 정의역을 자연수로 해서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 자연수나 정수 영역에서 함수의 문제처럼 출제하는 경우들도 수열과 똑같은 문제로 다루시면 돼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수열에서 배웠던 것들은 특별한 함수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야, 결국은. 등비 수열이란 정의역의 값들이 등차 수열의 형태, 일씩 증가할 때, 정의역의 값이 자연수 1, 2, 3, 4, 일씩 증가할 때 치역의 값들이 곱으로 변화하는 이런 함수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이라고 이렇게 배운 거란 말이야. 그치? 네. 그 실제로 그 등비수열에 관한 일반항을 보게 되면은 A0에 R에 n-1제곱으로 이렇게 돼 있지? 네. 그치? 그 n을 갖다가 x로 바꿔놓으면 지수함수가 돼버리잖아. x에 대한 지수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실제로 xy 함수에서는 그런 지수 형태의 함수가 수열에서는 이제 등비수열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수열의 문제를 갖다가 깊이 있게 다룬다고 하는 건 결국 함수의 문제를 다루는 거고, 함수에 대한 미분, 적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 수열의 영역에서 충분히 다 다룰 수 있는 요소들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함수를 다루는 게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수의 확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수열, 근데 대신에 이렇게 수열을 이렇게 딴딴딴딴딴 띄어가지고 n 값을 갖다가 별연속적으로 이렇게 땅땅땅땅 띄워놓고 n을 갖다 무한대로 보낸다든지 하면서 우리가 어떤 양적 변화에 있어서 극한에 대한 성질을 갖다가 기초적으로 이해하는 또 단초를 마련해주고, 또 그 값들의 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그마라는 합을 통하잖아. 시그마 an을 하게 되지, 그치? 시그마 an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열의 합을 다루는데, 이 수열의 합을 다루는 건 나중에 결국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적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적분. 리미트 붙여가지고 리미트 시그마 fxn fxk 델타 x 해서 정적분으로 넘기기 위한 과정이 이 수열의 합의 극한에 관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수열 단원이 함수의 확장이자 그 다음에 적분으로 넘어가기 위한, 적분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능력을 갖다 키우고, 함수에 대한 계산 능력을 키우고, 그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수열 단원을 여러분들이 배워온 거야. 교과상의 수학의 수열이. 그런 의미에서 논술의 문제들도 그런 근본적인 이 수열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산, 일단은 수열 문제는 계산 문제들이 많아. 특정 수열을 주고 실제로 계산하고, 그것의 일반항을 실제로 계산하고, 수열 합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 수열 합과 계산 등을 통해서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열의 대소관계를 비교한다든지, 여기서 대소관계를 비교한다는 거는 논술 문제로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부등식의 증명 문제인 거야. 별로 고급스럽지는 않네, 얘기하고 나서도 보니까. 여하튼 다양한 부등식의 증명 문제, 이런 것까지 이제 연결되고, 나중에 적분으로의 연결, 이런 것들도
뒷부분에서는 그런 응용 문제들이 조금 많이 실려 있는데 그 응용 문제들 거의 대부분 다 적분이나 미분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문제들이에요. 다. 실전 문제에서는.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단원에서 볼 거는요. 오늘 첫 번째 단원에서 볼 거는 이 수열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게 뭐겠어? 수열의 기초. 시작.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 써있잖아. 잘 봤어. 아니, 눈치가 빠르면 논술시험도 잘 봐. 제시문 잘 보고, 야, 논술시험에서 여러분 문제 풀려면 진짜 중요한 게 문제 읽는 거잖아. 문제 읽는 거. 문제를 제대로 읽으면 문제 풀기도 쉽고, 뭐든지 빨라야 돼. 핵심을 잘 찾으면 어딘가 있어, 답은. 이 점화식, 여기 뭐, 구체적으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사실 이거 자체는요,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 창피해서. 논술 문제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어떤 특별한 수열 하나를 이제 지칭하는 거고, 논술에서 어떤 특정 수열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차, 등비 수열, 이런 것만 가지고서 문제 출제하는 경우는 없어요. 등차,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 계산이나 그 원리에 관한 것들은요, 다른 문제 풀다 보면 그냥 계산 과정에 끼어서 들어오는 거지, 그걸 주제로 해서 논술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아. 알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수열, 여러분들이 배웠던 여러 가지 수열들에 대해서 우리 논술 시간에는 주로 일반화된 이론에 대한 걸 배울 거야.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점화식, 일반항, 수열합 이런 식의 그냥 테마에 퉁퉁퉁 튕겨지는 이 큰 테마와 그 테마에 따른 몇 가지 예시들을 다루는 것들이에요. 수열의 가장 기본은 점화식에서 출발해요. 아까 전에 제가 그 학생한테 문제 잘 읽으면 복 받는다 그랬잖아. 그치? 이 점화식이 논술 문제, 특히 수열 문제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거는 문제에서 점화식을 아예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문제를 읽고 점화식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하는 게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즉, 여러분들 확률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이유들이 뭐냐면 학생들이 확률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게 확률 문제는 대부분 문제가 수학적인 어떤 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요약 압축돼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말로 쫙 문제들이 설명이 돼 있어. 어떤 상황이나 조건들이 말로 쭉 설명됐다. 철수가 어떤지를 하고 영희가 뭐하고 그래서 철수는 결국 영희에게 질 것인데 질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맨날 지잖아. 응? 그런 식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뭔가 풀어내는 그 서술의 조건을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 이 수열도 그래. 수열도. 약간의 수학적 조건과 그에 대해서 어떤 서술적인 어떤 설명의 문제를 주기 때문에 첫 번째 함수의 문제를 풀 때도 함수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함수가 가져야 되는 어떤 기초적인 성질을 문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수열 문제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수열도 함수야. 응? 그렇다 보니까는 뭐부터 만들어야 돼? 내가 풀어야 될 식부터 만들어야 돼. 식부터. 그런데 그게 일반항에서 출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점화식에서 출발해요. 이거 단계를 건너뛰게 되면은 이제 점화식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점화식 자체를 주고 거기에서 뭐 일반항을 갖다가 다루고 수열합을 다룬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기본은 점화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스스로 점화식을 만들고 그 점화식을 분석해서 일반항을 찾아내고 그 일반항으로부터 시그마를 취해서 수열합, 리미트를 취해서 극항과 무한급수를 다루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 출발점이 되는 게 이 점화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에 대해 문제를 읽고 관계식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관계식 만드는 게 왜 중요한지 그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빨리 와라. 빨리. 자, 점화식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이야. 뭐 기본적인 방법이랄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서 보는 거냐면 교과서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결국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일반항 AN부터 정의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n번째에 관한 문제의 조건에 합당하는 결과물을 AN이라 하자. 아예 그냥 이렇게 답안에서 정의부터 하는 거야. 알겠지? AN부터 정의하는 거야. 기호로 그냥 AN이라 하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분석해서 잘 읽어서, 알겠지? 문제를 잘 읽어서 수열 AN을 구성하는 이웃하는 항들과의 관계를 그냥 식으로 만들면 그게 점화식이야.
저맛이 다른 거 없어. 알겠지? 대신에 물론 이거에 대한 예제를 좀 보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될 테고, 뭐 말은 정말 별거 아니지. 근데 실전에서 하는 거는 문제의 조건들이 꽤 까다롭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야. 알겠죠? 세 번째, 이전 한과의 관계에 따라서 실제로 식을 만들고 마지막에 꼭 점검해야 되는 거. 뭐 점검해 준다? 그치, 초항. 몇 번째 항, n이 어디에서부터 이 식이 적용되는지. 알겠지? n이 몇 번째에서부터 적용이 되는지. 간혹 가다 논술 문제에서는 여기다가 함정 만드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점화식이, 기본적으로 점화식이 두 개의 이웃하는 항으로 돼 있으면은 n = 1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리고 점화식이 세 개의 이웃하는 항, n, n+1, n-1, n-2 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an과 an-1과 an-2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n = 3 이상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점화식이 적용되어서 그것의 일반항들 갖다 끄집어내는 데에는, 설명하는 데에는. 마지막에 초항 점검하는 거.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수열의 귀납적 정에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K에 대해서 K+1과의 관계를 성립하는, 맺어주는 거, 설명해주는 거, 관계식으로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한단 말이야. 이웃하는 항들. 근데 n과 n-1만 관계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n이 n-2하고 직접 관계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어. 문제에서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게 까다로운 거야. 여기에 이거 한마디로 그냥 딱 넘겨버린 거. 쓱 하고 넘어갔지만. 이거는 뭐 이 단계를 외워봐야 뭐 별거 없는 거야. 이 단계 외우는 건 별거 없는 거고, 실전의 문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몸에서 그냥 익은 채로 그냥 뽑아내는 것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들한테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려고 문제에서 조건을 주잖아. 그럼 뭐 하냐면, 혹은 점화식을 만들고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내라고 하면 뭐 하냐면 다 대입해봐요. 첫 번째 대입해보잖아. A1 구해보고 A2 구해보고 A3 구해보고. 그래서 예쁘게 숫자가 쫙 변해. 그러면 일반항이나 점화식이 툭 하고 튀어나와. 그치? 그런데 얘네들의 값들이 조금만 비틀어지면 어때? A1, A2, A3, A4가 나도 모르는 세계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어. 그러면 그냥 조용히 접지.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얻어낸 일반항이나 점화식은 점수상에서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논술 답안에서는 적어도. 왜? 어떤 문제점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은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험적 추론에 의해서 결과물들 일반적인 걸 갖다가 추론해낸 거지. 그치? 첫 번째가 이렇고 두 번째가,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2이고 세 번째가 3이니까 네 번째는 4일 것이다. 이런 걸 귀납적 추론이라 그래. 알겠지? 추론에 의한 일반화는 하나의 완전한 결과물로서, 수학적 결과물로서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신뢰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걸 일반화의 오류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거야.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대입해서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 방식으로 찾아낼 수 없을 정도의 문제들을 낸단 말이에요. 조건을. 자, 기본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기본 문제 1번. 가로와 세로가 각각 1인 직사각형을 A, 그 다음에 가로가 2, 세로가 1인 흰색 직사각형을 B, 가로가 2, 세로가 1인 검은색 직사각형을 C라고 하죠. 이 직사각형들의 조합을 가지고서, 즉 세로의 길이가 1이고 가로의 길이가 1이나 2인 직사각형들을 가지고,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은 흰색과 검은색 두 종류가 있다. 이 세 종류의 직사각형을 가지고 덮는 직사각형으로 모두 덮는 서로 다른 방법의 수를 AN. 어디까지?
n까지의 길이의 직사각형을 높이가 1이고 가로의 길이가 n인 직사각형을 이 세 개의 조각으로 딱 맞춰서 떨어뜨려서 끼워서 딱 맞추는 방법의 가지수, 경우의 수, 방법의 가지수를 AN이라고 정의하자. 앞에서 얘기했던 일반항을 아예 여기선 정의를 해준 거예요, 문제에서. 알겠지? n번째 칸까지 세 개의 직사각형을 통해서 쫙 하고 딱 채우는 방법의 가지수를 AN이라 하자. 이때 AN과 즉 n번째까지 꽉 채우는 방법의 수와 AN 이렇게 해석해야 돼. AN-1, n-1번째 칸까지 꽉 채우는 방법의 가지수와 n-2번째까지 꽉 채우는 방법의 가지수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뭐 구하라는 거야? 점화식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대놓고. AN, AN-1, AN-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습관적인 접근법에 있어서는 귀납적 추론의 접근법에서는 A1은 얼마가 되게 돼요? 그쵸? 1인 정사각형 하나, 직사각형 하나 채우는 거지, 정사각형. 그치? A형 직사각형 하나밖에 쓸 수가 없죠, 여기는. 그래서 A1은 1이야. A2는 3이지. 4지, 4. 4나? 3이지, 3. 1인 두 개를 채우거나, 그치? 1을 두 개 채우거나, 즉 AA를 채우거나, B를 채우거나, C를 채우거나, 그치? 세 가지 경우지? 그러면 A3는? 좀 이제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지. 세 번째 건 채우려니까. 세 번째 건 채우려니까. 왜냐하면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의 조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야. 선택의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이건?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선택의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걸 갖다가 경험적 접근을 통해 가지고 일반화된 식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고 잘 눈에 띄지도 않아. 숫자의 값들의 특징이. AAA, 그 다음에 AB, AC, 그 다음에 BA, CA. 그치? 그런 식으로 가능하지? 총 몇 개가 되나, 그러면? 5개가 되나? 그치? 1, 3, 5가 되네. 그러면 A4는 뭐가 될까? 그럴 줄 알았지. 틀렸지, 그치? 뭔가 느낌이 이상하게 틀렸잖아. 그러면 틀린 거야. 아, 뭔가 애매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A4도 한번 따져봐야 돼. 점점 힘들어지지, 그치? 근데 A4에서 당연히 7이 나오면 그래도 다행인데, 엉뚱한 숫자 나오면 이건 또 새로운 고민에 빠지고 A5를 또 해봐야 돼. 그리고 이제 끝나지, 그거 하다 보면 시험 시간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야. 아까 전에 단계에서 핵심이 뭐냐면 AN에서 시작하는 거야. AN을 놓고 그 전 단계와 그 전전 단계가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걸 직접 문제의 조건에서, 여기 문제 조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의 가지수야. 마지막 선택만 생각하는 거야. 마지막 선택. n이 마지막이잖아. 그치? n이 마지막이면 마지막에 n이 되기 위한 전 단계의 바로 전 단계가 어떤 단계가 가능한지 그것만 놓고서 조합하는 거야. 아, 그냥 암산으로 해봐. n번째까지 채우는 방법의 가지수를 AN이라고 그냥 해버렸어, 우리. 정의했어. 자, 마지막에 n번째 꽉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그 전 단계로 가능한 게 뭐가 있어? 1로 다 채우는 게 그 전 단계. 마지막 한 조각을 채우기 전. 그치? 끝에 하나 남았을 때. 그치? 즉 n-1까지 꽉 찬 상태에서 A형 퍼즐을 딱 끼워가지고 마무리 짓는 거. 아, 이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총? 마지막에 A형을 딱 끼워서 마무리 짓는 거. 그쵸? AN-1개가 속하는 거야. N개를 채우는데 AN-1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마지막에 A형을 선택해서 채우는 방법. 마지막에 B형을 채우는 방법도 있겠지? 마지막에 B형을 채우면 그 전 단계가 어디에 있어야 돼? 그치? N-2. N-2에서 두 개가 딱 채워지면 N으로 한 번에 가는 거죠. C형을 채워도 되죠. 자, 그러면은 N번째 단계까지 가는 방법의 가지수 AN은 뭐의 조합이야? N-1개가 A형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치? AN-1개가. AN-2개가 B형과 C형을 통해서 두 번이 가능하지.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지.
즉 2의 an-2의 2가 또 n번째를 만드는 전 단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방법 말고 마지막에 n단계까지 오는 과정에서 마지막의 선택이 이런 A, B, C 선택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있어 없어?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 마지막에 A형 선택에서 끝나거나 마지막에 B형 선택에서 끝나거나 마지막에 C형 선택에서 끝나거나 이 속에 다 들어가지. 이전에 뭔 난리를 치고 오던 간에 an-1, an-2 속에 이미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일반화해서 an이라는 걸 정의해버렸기 때문에 n-1번째까지 채우는 모든 방법의 가지수를 an-1이라고 정의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라지 A형 하나 딱 끼워가지고 그치? an으로 딱 오는 거야. 그래서 an은 뭐야? 점화식을 만들면 an은 그쵸. an-1 플러스 2의 a의 n-2 하고 끝나는 거야. 암산으로도 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치? 구차하게 A1, A2, A3 어떻게 되는지 그거 다 점검할 필요 있어 없어? 그 규차의 숫자들을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야.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점화식을 만드는 건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규칙을 따지는 거야. 일반화된 규칙. 문제의 조건에 따른 일반화된 규칙. 마지막 선택이 n번째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선택. 그 직전의 단계들이 바로 이웃하는 것이라는 건 마지막 선택의 바로 직전의 단계들이 어디에서 마지막에 선택이 가능한가. 어떤 종류의 마지막 선택이 가능한가. 이것만 따지자는 거야. 알겠지? 점화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령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초항. 이거 까먹지 마, 마지막에. 알겠지? 응? 얘는 n=3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이렇게 되려면 점화식이. 봐봐. 금방 만든 점화식이 이걸로 만드니까 an=an-1 플러스 2의 an-2였지. 그치? 그러면 이 점화식은 n= 몇에서부터 성립해? 기본적으로? 그치? 3에서부터 성립하지? n=3에서부터 성립하기 때문에 즉 이 점화식을 통해서는 우리는 n=3에서부터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A3부터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점화식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초항 뭐하고 뭐는 조이돼? 그쵸. A1과 A2는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는 거야. 그거는 직접 계산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A1, A2의 두 개만 직접 계산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고 나머지는 이런 일반화된 설명. 그래서 멋있게 쫙 써놓는 거지. AN은 이러이러해서 AN은 an-1 플러스 2의 an-1이다. n은 3보다 크거나 같다. 가로 열고. 그리고 마지막에 A1 1, A2 3이지? A2 3 하고 해놓으면 완전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교과서에서 배운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단 올라가는 문제를 해보자.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데 계단을 밟고 나온 방법에 가랑이가 좀 커서 한 계단씩 올라갈 수도 있고 두 계단씩 한 번에 뛸 수도 있어. 자, n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점화식의 형태로 나타내어 봐라. an과 an-1, an-2의 관계식으로 나타내 봐라. 다른 거 없어요. n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의 가지수를 뭐라고 하자? n번째까지 가는 모든 방법의 가지수를 an이라 하자. 그 전에 그러면 선택이 뭐밖에 없어? 마지막에 한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과 마지막에 두 계단. 즉 an은 뭐 더하기 뭐야? an-1 플러스 자 무슨 수열? 그쵸. 피보나치 수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지막에 선택이 한 개와 두 개로 갈라지는 모든 문제들은 다 피보나치 수열로 나와. 이 특징 때문에. 점화식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초항만 또 점검해 주면 되는 거야. 점화식 만들기 쉽지?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의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요 기본적인 요령, 문제에서 마지막 선택의 단계, 일반화되어 있는 일반항 AN의 정의, 기호만 정의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웃하는 항과의 관계를 문제의 조건에서 연결시킨다. 그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게. 자, 경우에 따른 일반항의 정의, n번째 칸이 A형으로 끝나서 채우는 방법의 가지수,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표현해서 쓸 때 쓰는 거야. 기호 정의. 각각의 경우들을 갖다 따로따로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AN, 마지막이 A형으로 끝나는 경우.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B형으로 끝나는 경우 라지 B의 N. 그 다음에 마지막이 C형으로 끝나는 것 C의 N. 요 세 개 더하면 뭐야? 스몰 AN이죠. 그치? n번째까지 채우는 모든 방법의 가지수. 그쵸? 자, 그래서 AN equal large AN 플러스 large BN 플러스 CN. 마지막에 A형으로 끝나냐, B형으로 끝나냐, C형이 끝나냐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보자. 그러면 요 AN은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에 A형으로 끝나는 거는 스몰 AN-이라고 같지, 요거는. 그치? 그거 쓰면 되는 거야. n-1번째까지 채운 다음에 몇 가지 방법으로? 스몰 a n-1가지의 방법으로 n-1까지 채운 다음에 마지막에 A형 채우면은 라지 AN이다. 그래서 라지 AN은 뭐다? 스몰 a n-1이다. 라지 BN 마지막이 B형으로 채워지는 거는 n-2번째까지 a n-1라는 방법으로 채운 후에 마지막에 B형 채운 거다. BN은 뭐다? A의 스몰 a의 n-2이다. C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과 쓰고 끝나는 거예요. 자, n번째 칸이 마지막에 n번째 칸이 A형으로 채워지는 것. n-1번째 칸이 A, B, C형 모두 가능하죠. 그쵸? 어디까지? n-1번째까지 채우는 마지막은 끝에 A형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뭐든지 다 가능하죠. n-1번째 A형으로 끝나서 오든 B형으로 끝나서 오든 C형으로 끝나서 뭐 이렇게 쓰지 않아도 그냥 스몰 a n-1로 끝나는 거야. 요거 자체는. 그 다음에 n번째 칸이 B형이나 C형으로 끝나는 경우 n번째 칸이 B형이나 끝나는 C형으로 끝나는 n-2번째 칸이 A형이나 B형, C형으로 끝나는 경우지. n-2번째까지 채운 다음에 채워지는 거니까 마지막에 두 칸 한꺼번에. 굳이 쓴다면은 이렇게 BN과 CN은 n-2번째를 A형, B형, C형으로 이렇게 채우는 것 같다. 근데 어차피 이거 다 더해봐야 뭐야? 그치? 스몰 a n-2지. 우리는 아까 전에 이런 중간에 2단계도 쓸 필요가 없었어. 설명을 조금 하고 식을 써보려고 한 있는 척하고 쓰느라고 요 난리치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사실 답안에서 이거 쓸 필요 없어요. 기호를 내용을 세분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뜬 것뿐이야. 알겠지? n-2번째까지 채우고 나서 B형이나 C형 채워서 오는 방법의 가지수. a n-2의 2배. 그런 식으로 설명하셔도 돼요. 이해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설명하는 양식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야. 알겠지? 정확하게만 설명하면 돼. 그래서 결국 AN이랑 AN-1 플러스 2의 AN-2다. 자, 별거 아닌 문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일반적인 어떤 이론을 정확하게 아는 게 첫걸음이니까 그래서 조금 이게 생각하면서 이거 찬찬히 우리가 훑어봤다. 자, 무슨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는 거 있으세요? 자,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식으로부터 괜찮아요. 말로 설명해도 돼요. 굳이 수식으로 그러나 스몰 a에는 정의를 해줘야겠지. 물론 여기서 문제에서 정의해줬지만 일반항은 일단 정의해주는 게 좋아. 여기 라지 an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정의하지 않아도 좋은데 근데 이렇게 정의하면 좋은 건 뭐냐면 이거보다 복잡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단계별로 다 정의해주는 게 복잡한 문제를 푸는 데는 더 쉬워. 실수하지 않게 만들어주니까. 말로 하다 보면 말 실수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 많잖아. 이거에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말 잘못하면 논술도 망해. 알겠지? 그래서 그럴 때는 기호 사용을 잘 해주는 게 조금 더 이제 실수를 줄여주는 방법이긴 하지만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문제에서 스몰 an-1, 스몰 a n-2는 문제에서 정해준 기호지. 근데 라지 an, 라지 bn, 라지 cn은 문제에서 정의한 기호가 아니죠. 그럼 마지막 답안에서는 라지 an, 라지 bn, 라지 c에 대한 표현은 마지막 답안에 남아있으면 돼, 안 돼?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자기가 문제풀이를 위해서 만들어낸 기호 혹은 정의한 기호들은 마지막 결과의 답안에서는 그런 기호들은 빠져 있어야 돼. 알겠지? 문제에서 주어진 기호나 양적인 요소로 설명하셔야 돼요. 마지막 정리는. 그래, 질문 좋습니다. 뭐 다른 질문?
자, 이번에는 기본 예제 2번을 한번 봅시다. 기본 예제 2번. 자, 요거는 이제 조금 1번은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야. 1번 무식하게 하는 건데, 다만 이제 확률적 경우의 수를 따지는 방법을 조금 수학적으로 사용하는 게 좀 필요로 하고, 그것의 일반화된 내용이 문제 2번하고 3번이야. 문제 2번이야. 50원짜리와 1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하는 커피 자동 판매기가 있다고 하자. 10원짜리를 안 받는다. 요새 돈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 커피 자판기 이용자의 수중에 5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이 충분히 있다고 할 때, 부자네, 씨. 야, 부자인데 100원, 50원짜리 자판기 사용하냐? 50원짜리 1000개 주면 5만원짜리 커피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야? 100, 그치? 자, 200원짜리 보통 커피를 마시기 위해 동전을 투입하는 방법은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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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원. 예시죠? 50원, 50원, 100원. 50원, 100원, 50원. 이것들은 다 서로 다른 경우들로 분리하자는 얘기야. 그렇다면 500원짜리 고급 커피를 먹기 위해 500원을 자판기에 투입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이거를 일일이 다 이 방법을 하는 건 좀 무식한 짓이지. 그치?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그치? 중요한 거는 요게 100원이 어떤 자리에 100원이 들어가냐의 문제지, 사실. 그치? 몇 개의 100원이 어떤 자리에 들어가냐가 문제잖아. 그치? 즉, 50원, 100원의 특정 500원을 만들 때 500원을 만드는 50원, 100원의 조합이 몇 가지가 있는가? 먼저 50원짜리 몇 개? 10개. 그 다음에 50원짜리, 자, 100원이 들어갈 때마다 50원짜리 개수가 2씩 줄어든다. 그치? 그래서 50원의 개수를 중심으로 하면 10개, 8개, 6개, 4개, 2개, 빵개. 그치? 몇 가지야, 그래서? 6가지인가? 그치? 6가지가 나오네. 이 6가지에 대해서 100원짜리가 어떻게 50원짜리의 자리 사이에 들어가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즉, 들어갈 수 있는 100원짜리. 예를 들어서 500원을 만드는데 100원짜리를 하나 사용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50원짜리가 8개에다가 100원짜리 1개. 총 몇 자리? 9개의 자리에서 몇 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100원 넣으면 돼? 1개의 자리 선택해서 100원짜리 끼워 넣으면 되지? 그래서 5 컨비네이션? 5개 컨비네이션 아니지? 생각해놓고 미친 듯이 틀리고 있죠? 응? 9 컨비네이션 1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500원짜리를 갖다가 몇 개? 6개를 사용한다. 그럼 100원짜리 몇 개? 2개. 그 총 몇 자리? 8개의 자리에서 100원짜리 넣을 몇 자리? 2자리를 갖다가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하는 것. 그치? 그래서 몇 컨비네이션이잖아? 8 컨비네이션 2가 되겠네. 그치?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총 6가지의 종류. 이런 것들은 이제 종류별로 좀 나누어서 수학적으로 계산식이 되도록, 조합의 수가 되도록, 식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하나씩 쓰지 마시고. 물론 하나씩 써서 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다 쓰고 나면 틀린 것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만큼 시간 날린 거니까. 그치? 다른 문제 풀 시간 날린 거니까. 맞췄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종합 전형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 학생은 우리 대학에 와서 학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끈기와 노력의 성취성을 가지고 있다. 응? 이런 문제까지도 숫자 하나하나로 다 풀어서 쓸 정도로. 인성평가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논술라바는. 응? 가능한 간결하게. 핵심 원리들을 놓치지 않게 설명해서. 결과물이 틀리지 않게. 일단은 컨비네이션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써주시고 그에 대한 간단한 계산 중간식 하나 정도 쓰고 결과물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면 돼. 어차피 연습장에다 여러분들이 다 계산해 썼을 테니까. 그치? 옮겨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만 톡톡톡 뽑아가지고 요게 핵심이다 톡톡톡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총 89가지 더해서 계산 끝. 이건 사실 수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냥 단순한 조합의 문제야. 알겠지? 조합의 문제고 그 다음 문제 때문에 그래. 자, 2번 문제로 봅시다.
자, 이번엔 조금 헷갈리는 수학적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금액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50원짜리 동전의 최대의 개수를 n이라 하자. 즉 500원이면 n이 10인 경우지. 그치? 그 금액을 만드는 방법의 수를 fn이라 하자. 즉 f10은 50원과 100원을 가지고 얼마를 만드는 방법? 500원을 만드는 방법을 f10이라 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알겠지? f10. 그러니까 f10이라고 했을 때 50원이 10개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돈만큼을 50원과 100원으로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50원짜리만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 값을 갖다가 얼마를 만들까 이걸 표식하기 위해서 50원짜리의 개수를 n으로 삼은 거야. 그래서 얼마를 만드는 방법의 가지수를 fn, 함수란 거지. 자, 이거 함수야. 어떤 함수예요? 이 n은 자연수죠. 이 자연수가 의미하는 바는 fn에서 뭘로 연결되는 거야? 두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야. 이 자연수에다가 몇을 곱해요? 50을 곱하는 거야. 그치? 이 자연수에 50을 곱해서 이게 첫 번째 함수의 첫 단계고 얘는 합성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fn은 첫 번째 함수는 n의 몇 배를 통해서 50배를 통해서 원하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내고 그 원하는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50원짜리, 100원짜리의 조합의 수가 몇 개가 있느냐. 아까 전처럼 몇 개가 있느냐. 그걸 따지는 과정이 두 번째 함수의 단계인 거야. 그거를 기호 하나로 묶어놓은 거야. 합성함수로서. 알겠지? 뭐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기호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했으면 일반항 fn이야. 이거는 일반항이야. 알겠지? n이 어차피 자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의 표현이지만 수열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열 문제 보다 보면 논술 문제 종종 fn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예를 들어 200원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는 50원짜리는 몇 개? 4개죠. 그치? F4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00원을 만드는 50원짜리, 100원짜리 조합의 방법의 가지수는 몇 가지야? 뭐 50원 4개, 50원 2개, 100원 하나, 100원 하나, 50원 2개. 그치? 50원, 100원, 50원. 그 다음 100원짜리 2개, 총 5개죠? 그냥 뭐 대충 다 해봐도, 쭉 나열해서 해봐도. 여러분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하고 있네. 그래요. 그게 총 5가지야. 그래서 F4는 얼마이다? 아, 여기 써져 있네. 잘 못 읽었죠? 저는 망했습니다. F4는 그래서 5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50원으로 만들 수 있는, 50원을 이만큼 해서 만들 수 있는 돈에 대해서 50원, 100원의 조합으로 몇 가지가 가능한가? 그걸 대응시키는 함수다. 자, 그러면 이때 이 fn을 f0를 1로 정의했을 때, 즉 50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즉 자판기에 돈을 안 넣는 거지? 그치? 자판기에 돈을 안 넣는 방법도 그냥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냥 정의하자. 초항을. f0 이퀄 1로 정의했을 때 fn 플러스 2, fn 플러스 1, 그 다음에 fn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에 n번째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동전이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동전이 몇 가지야? 2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50원이나 100원. 마지막에 50원을 선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만일 fn 플러스 2만큼의 50원을 n 플러스 2만큼의 개수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을 50원, 100원으로 조합해서 만든다면 몇 가지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이 fn 플러스 1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fn 플러스 1로 만드는 건 얘보다 얼마가 적어요? 50원이 적죠? 50원이 적다는 얘기는 50원이 적다는 방법에서 즉 fn 플러스 1에서 fn 플러스 2를 만드는 방법은 마지막에 얼마를 넣어야 돼? 50원. 그치, 마지막 50원 넣어야 돼. 왜냐면 얘가 얘보다 50원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1로 오려면 무조건 얼마여야 돼? 50원을 마지막에 넣어야 돼. 즉 fn 플러스 2를 만드는 방법은 fn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50원에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f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칸으로 따지면 fn 플러스 1칸까지 딱 채우고 마지막에 50원 딱 한 칸 채워가지고 fn 플러스 2 만든다 이거야. 그럼 마지막에 얼마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어? 100원을 선택하는 방법.
100원의 선택을 통해서 fn 플러스 2로 가는 방법. 그치, fn에서 오겠지 얘는. 그래서 fn 플러스 2는 뭐와 뭐의 합이다? fn 플러스 fn 플러스 1. 끝.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이 방법은. 이것도 역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이건 정확히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11235로 가서. 그 순서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fn 플러스 1 속에 이미 그 순서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전에는. 자 봐봐. fn 플러스 1 속에 fn 플러스 1이라는 게 이미 n 플러스 1까지 채우는 모든 방법의 가지수를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치? 그 n 플러스 1까지 채우는 동안에 100원과 50원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 그 방법까지 다 따져서 정의해버린 거란 말이야. 정의해버린 거야. 구체적으로 그 n 플러스 1까지 어떻게 순서가 돼 있는지 우리는 따질 필요 있어 없어? 그 값이 뭔지 알 수도 없어. n이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값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지? 그걸 그냥 이렇게 정의해버린 거야.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알겠죠? 우리는 양적인 관계만을 보는 거지 양적인 값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점화식은 뭘 하는 거다? 점화식은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구하는 거야. 관계를. 그러니까 중간에 세부적으로 그 값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n-1번째, n 플러스 1번째까지 어떻게 채워져 왔는지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있다 없다? 없다. n 플러스 1번째까지 만들어지는 모든 방법을 그냥 fn 플러스 1이라고 하자 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fn 플러스 2는 fn 플러스 1까지의 방법에 n 플러스 1에 의한 방법의 가지수에다가 마지막에 50원 선택해서 오는 거. 앞에 무수히 많은 길이 n 플러스 1까지 있는데 마지막에 50원 통해서 딱 n 플러스 2로 오는 거야. 마지막에 100원을 통해서 딱 한 길 통해 가지고 fn 플러스 2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됐지?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해. 지금 그 생각에. 이러한 점화식을 구성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금 한 얘기예요. 그 부분을 이해하는 거. 자, 같은 방식의 문제를 2번 연습한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요 목적이야. 실제로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출제되고 안 출제되고 그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갖다 이용하는 이러한 식의 표현과 그 식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출발점이야. 알겠지? 중간 단계에서라도. 봐봐. 답안은 이거 설명으로 끝나는 거야. 마지막에 50원 통해서 오는 거, 100원 통해서 오는 거. 그리고 그냥 식 쓰면 끝인 거야. 왜냐면 fn 플러스 1, fn 플러스 2, n 플러스 2 이미 문제에서 다시 기호를 정의해 줬으니까. 기호 정의도 필요 없지? 만일 기호를 정의 안 해줬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반화해서 기호화해서 쓰면 되는 거야. 그것만 여기 추가되면 돼. 기호 정의 안 해줬으면. 알겠죠?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fn equal fn을 fn 플러스 1과 fn 플러스 2로 나타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쓸 수는 있어. 여기에다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식을 갖다가 조작할 수는 있는데 그 식의 결과물은 어차피 다 정리하게 되면 약분하거나 뭘 하든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문제 표현이 좀 틀렸네요. 그쵸? fn 플러스 2는 fn 플러스 1 플러스 fn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와 n 사이의 관계니까. 응? 요거 조금 이제 식이 PPT에서 조금 정리가 잘못됐네. 자, 점화식과 일반항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하나하나 다 숫자 안 따지고 점화식 어떻게 뽑느냐. 점화식 뽑아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 기계적인 작업들이에요. 뭐 구하는 거? 일반항 구하는 거. 일반항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점화식 보면 등차수열이면 등차수열 공식수열. 점화식 보고 등차수열 바로 할 수 있죠. 그치? 등차수열의 점화식 어떻게 돼 있어요?
그치. an equal an-1 플러스 d. d. 공차 d. an equal am-1 플러스 d. 이 전 항에다가 d를 더하면 an-am- equal 1 equal d.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돼 있든. 또 틀린 줄 알았잖아, 내가. 대부분 얘기하면 내가 틀려서. 그 점화식만 봐도 이건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항 구하는 거는 오히려 기계적인 작업이에요. 계산 작업들은. 보다 창조적인 문제의 조건을 통한 창조적 작업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점화식에 있는 거야. 알겠지? 나머지 일반항 만드는 거 뒤에서 일반항, 다음 단은 일반항 얘기할 텐데, 점화식과 일반항 할 텐데, 그건 전부 다 수학적 기술이야. 그냥 단순히. 물론 이제 그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혀야 되지만, 일반항 구하는 방법론에 대한 걸 조금 생각해보고 미리 점검해놓고 공식화해서 우리가 생각해둘 필요는 있지만은, 그거보다 중요한 건 점화식에 대한 이해야. 자, 이거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연습 예제 문제는요, 조금 이제 까다롭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점화식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뭐 때문에 했냐면 함수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에 관한 거야. 정의역과 치역 사이에 정의역과 치역의 값들이 동일할 때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 어떻게 대응시키는 건 대신에 1대1 대응인데 자기 자신의 값에 대응시키지 않는 함수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 이 문제의 의미는 그래.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다. 1부터 10까지의 수를 1부터 10까지의 수에 대응시키는 방법의 경우의 수. 다만 같은 수끼리는 대응시키지 않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존재하는가. 그에 대한 점화식을 만들어라가 이 문제입니다. 알겠지? 자, 문제의 의미만 좀 얘기하고 잠깐 여러분들이 쉬시면서 생각 좀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5시 1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3시 10분, 5시 10분 안 됩니다.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냐 왜?